계속해서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성수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인철 변호사 새롭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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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그 이름 다시 한번. 자, 만남을 기약할 수 없어 더 안타까운 이별이죠. 이산가족 2차 상봉단이 2박 3일의 이 짧은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또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를 이 가족들의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 화면으로 보실까요? 반세기 넘도록 생각하지 못하였던 일, 그것은 동생들 예, 저희가 이산가족 사연을 하나하나 보면요. 다 전쟁의 비극이 담겨 있다. 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냥 모든 분의 사연이 정말 뭐 비극적 영화 한 편씩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특히 이 조정기 씨 이야기 같은 경우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어머니가 뱃속에 조정기 씨를 두고 있었을 때 헤어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 만날 수 있게 됐을 때 그 만나는 게 결정이 되기 50일 전에 어머님은 돌아가셨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평생 동안의 그 한 때문에 그 조정기 씨 같은 경우는 너무나 기쁘면서도 또 너무나 속상하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아버지를 확인하면서도 기쁨과 그 괴로움이 교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테고요. 그리고 또 이 최고령 상봉자였던 강정옥 할머니 같은 경우도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갔다가 6.25가 터지면서 70여 년 만에 지금 여동생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쌓여있던 그런 감정이 별로 뭐 말할 나위도 없고 지금 죽은 줄 알았던 형이 살아있어서 만난 이 이야기 같은 경우도 그야말로 형제끼리 총을 겨눴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소름이 돋는 사연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이 이 이산가족 상봉장 곳곳에서 벌어졌는데 이 생전 처음 만난 아버지와 아들 어땠을지 잠시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 앉아요. 98년을 기다렸잖아요. 오빠는 문화. 그래도 상관 못했어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정말 가슴 뭉클한 장면이었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다 고령이시다 보니까 또 돌발 상황들도 있었다면서요? 이산 가족들이 뭐 70대, 80대 또 90대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걱정되는데 최시욱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이산 가족 행사를 다 마치지 못하고 조기 귀환을 했어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이제 그 고통을 호소했는데 이분이 평소에 신부정맥을 앓았거든요. 굉장히 좀 건강이 좀 걱정이 돼가지고 조기 귀환을 했는데 그 의학적 소견으로는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오랫동안 오매불망한 가족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만날 당시에도 굉장히 힘들고 뭐 정신적으로도 힘들겠지만 만나고 나서도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또 많다고 그래요. 실제로는 이게 더 큰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 번만 만나기라도 하면은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 같았지만 일단 그것이 현실로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뒤에 느끼는 허탈감이라는 게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병을 앓거나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황망한 경우들도 많은데 사실은 예전에 그 현미 씨 같은 경우는 꿈에도 그리던 그런 가족을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 만남을 갖다가 중계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분이 보니까 이번에 영화 공작의 주인공이었던 그분이더라고요. 박지서 씨가 또 많이 역할을 했다 그러던데 어쨌든 그분이 얘기를 상갈 정도로 그러니까 그 둘이 만나고 그다음에 헤어지고 그 이후의 상황들이
너무나 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은 거죠. 현미 씨 같은 경우는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느끼는 그러한 상실감들을 어떻게 하면 완충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사회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 너무나 아쉬운 것들이 많아요. 지금 이 최시옥 할머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공간에 정말 제대로 된 의료진들과 또 의료기기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중도에 소환을 하지 않아도 됐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도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사실 이 이산 가족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정부도 이 문제를 너무 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최근 5년 동안 3,600여 명이 매년 돌아가셨고 올해 상반기에만 3,000명 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들이 헤어진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천추의 한을 안고 생을 마감하신 것은 남과 북의 정부 모두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히 오래전에 남북 합의로 건설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건설 취지대로 상시 운영하여 상시 상봉의 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희도 이산가족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북한에서 3.8선 있을 때 내오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친척분들도 계시고 형제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예.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끝내 이제 북한 땅을 밟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남의 문제가 아닌데요. 예. 저는 이 이산가족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생존자분이 5만 6천 명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100명을 만났어요. 전부 다 만나려면 560회 넘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으로 이벤트성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산가족 만나면서 정치적으로 이거 이용하면 절대 안 되고 많은 분들이 얼마나 허탈해 하겠습니까? 저분들을 만나면서 그러니까요. 아 나도 갈 수 있었을 텐데 이 과거 독일의 그 예를 저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통일되기 전에도 자유롭게 가족들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조약이 체결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못 만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바로 지근거리 있으면서 다른 것보다도 일단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좀 왕래를 하고 최소한 주소를 알아야 돼요. 주소를 알아야지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문제가 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좀 뭐 대통령 말씀도 좀 전에 있긴 했지만 정례적으로 아니면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그런 좀 연락할 수는 근데 사실은 이제 없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인데 예. 북한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이게 굉장히 체제 문제와도 연결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북한에서는 이 이산가족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북한들 주민들 중에서도 이제 하위 주민들 이런 어떤 좀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아왔거든요. 아, 근데 그런가요?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본인들이 이 남쪽에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겁니다. 예. 항상 북한은 이제 어떤 남북 협상이 있을 때 이걸 좀 이용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평양 이외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 전에 뭐 임플란트도 해놓고 다 그렇게 해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보면 굉장히 경제적인 어떤 부담이 큰 것이죠. 예. 그리고 이걸 상시화할 경우 자기 체제 유지에 굉장히 위협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판문점선을 통해서 합의를 했지만 이 정리한 문제는 사실 역대 정부에서도 남북 간에 합의를 했는데 지키지 않은 문제거든요.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비용을 다 부담하겠다. 네. 지금 현재 금강산 이산상봉 그 상봉제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파격적으로 제시를 해서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1년에 지금 3천에 4천 분 정도가 돌아가시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박경서 총재가 이제 10월 달에 또 한다고 하는데 남북 간의 또 진전 상황에 따라서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네. 정례화를 한다라고 하면 그나마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례화를 하면 이산가족 상봉이 더 이상 뉴스가 안 되는 뭐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제가 그 북한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북한 측 인사들 만나보면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하고 좀 이 상당히 수준이 달라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주소지를 찾고 다 신분 정리를 새롭게 해야 돼요. 옛날에서는 신분을 정말 예를 들어서 아주 이제 직계 공산 당원들, 근데 실제로 이산가족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문제는 상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돈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네. 나중에 이분들의 신분이 상승이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북한 내부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래서 이제 그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예. 그렇지만 문제는 이분들의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7년만 지나면 네. 대부분 이제는 아마 부모간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이산 상봉이 어려울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이분들의 상처가 빨리 치유되는 날이 그러니까요. 오기를 바라면서요. 저희들은 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딸은 알고 있다. 자, 배우 김부선 씨가 지난 20일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그때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동기는 제 아이 아시다시피 미혼모고요. 눈물로 낳은 아이인데 그 아이를 출국을 못 보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더 진솔하게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나왔습니다. 네, 보셨지만 김부선 씨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경찰에 출석을 했다. 네. 그리고 그 딸 이미소 씨죠. 이미소 씨가 출국하기 전에 형사를 만났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의 사진이 있는 노트북을 이 경찰이 찾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이례적으로 그런 사실 없다고 또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황이 복잡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좀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자,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경찰에 출두한다, 검찰에 출두한다 그러면서 포토라인을 요구를 하면 그거는 그 포토라인에 서서 자기가 어떤 충분히 해명할 만한 그런 얘기를 한다거나 네. 자기의 마지막 그 어떤 각오를 갖다 얘기한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정작 경찰에 들어가서는 진술을 거부했어요. 이런 건 난생 처음 보거든요. 그리고 진술을 거부하고 그때까지는 노트북이니 뭐니 증거니 이런 얘기 전혀 안 했어요. 예. 예. 안 했다가 갑자기 그 다음 날인가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저도 이걸 봤는데 딸하고 얘기를 했다. 근데 경찰이 딸하고 왜 접촉을 하는지 설명도 없어요. 경찰이 그럼 딸을 소환했다는 건가? 예. 소환을 했다는 그 증거도 없고 예. 얘기되는 날짜를 보면은 딸이 떠난 날짜보다 나중인 것 같아요. 지금 8월 17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딸은 그 전에 떠났다면서요. 예. 워킹 홀리데이로. 그리고 이제 갑자기 난데없이 싱가포르이 나옵니다. 그 싱가포르에 이전서부터 연관이 있는 건지 싱가포르에 뭐 친척이 있는 건지 아니면 딸이 싱가포르로 떠났다는 건지. 근데 워킹홀리데이로 간 곳은 제가 알기로는 호주 쪽인가 뭐 그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상황들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막 우르르 쏟아지고 지금 오늘 또 해명된 그런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예. 사진으로 메모에 이렇게 써 있었는데 그 메모에 16일, 17일 다 녹취록이 있다는 거고 몇 번부터 들어봐라 이런 얘기인데 예. 그걸 누구랑 얘기했고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얘기했는지 딸이 얘기했는지 예. 거기에 경찰이 그 대상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누구가 대상이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가다 보니까 실제로는 도무지 이 얘기를 어떻게 그 신뢰를 해야 되는 건지 오리무중에 더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김부선 씨의 어떤 계속된 주장이 신빙성에 의심이 가게 되면서 과연 이 진실이 무엇인가 그리고 김부선 씨의 주장이 다 옳은 네. 사실일까 이런 의구심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는 이 당사자의 주장이 이제 엇갈릴 경우에는 법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이 당사자의 진술의 일관성이에요. 일관성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김부선 씨 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SNS에 자신이 그 사진을 보고 다 폐기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분명히 다 기억하시죠. 네. 근데 이번 사건은 삭제하지 않고 그 사진이 노트북에 있고 싱가포르에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완전히 지금 주장이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사실이 이 김부선 씨나 김부선 딸의 사실이 이 사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증거가 이렇게 제출되지 않는 이상 법원에서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삭제했다고 했다가 폐기했다고 했다가 지금 있다고 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진술의 신빙성이 조금은 좀 탄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어쨌든 이제 김부선 씨는 뭐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의 악플 때문에 이제 딸이 이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은 이런 스캔들, 엄마에 대한 그런 스캔들 자체가 딸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되겠어요. 그렇죠. 뭐 이미소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쭉 지켜봐 왔기 예.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 사건에서 가장 이제 뭐 핵심 키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김부선 씨가 이제 그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인천에 있는 바닷가에 가서 뭐 같이 사진을 찍었다는 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공개된 사진은 그때는 자기 혼자 찍은 사진밖에 없었고 나중에 또 뭐 그 횟집 사진도 뭐 들긴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미소 씨가 두 사람이 만났던 사진 그걸 자기가 이제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지금 유일하게 사실 봤다는 사람은 그 이미소 씨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게 지금 이미소 씨의 증언대로 지금 일단 이 2010년도 했던 이거 자체가 싱가포르에 PC가 있다고 한다면
예. 이거는 엄청난 스모킹건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두 사람이 만났다라는 증거 자체가 일단 안 나타난 상황에서 예. 여러 가지 뭐 공방이 있겠지만 지금 핵심은 그거거든요. 두 사람이 과연 그러면 한 자리에 있었냐 없었냐 이게 지금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새로 나온 이 이야기는 만약에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증거가 밝혀진다고 하면 예. 상황은 상당히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하필 왜 싱가포르일까요? 글쎄 이건 아마 뭐 갑자기. 인연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때 아마 이제 이민소 씨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 했다는 거지 잊어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더 이상 예. 그래서 자기가 다 지워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워버렸다 했는데 문제는 꽤 남아있다라고 한다라면 예. 이거는 또 다른 이제 양상이고 싱가포르이 무슨 인연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자, 이 김부선 씨가 그런데 이 스캔들을 제기를 한 김영환 전 의원을 또 고소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인철 변호사님 지금 상황을 보면 김부선 씨를 둘러싼 전선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어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김부선 씨와 그 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피해자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본인의 그 사생활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특히 선거에 어떻게 보면 이용을 당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김영환 의원이라든지 이런 정치권의 그 동의를 받은 줄 알았는데 정치권이 김부선이 동의를 받았는지 아니면 동의가 없이 공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건 맞습니다. 이용을 당했다는 이용을 당한 말은 사실인 거죠. 그래서 입장이죠. 김영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도 김부선 이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고 정치권에서도 더 이상 이 사건을 이렇게 이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도 이제 해석이 달라요. 김부선 씨가 이제 정치적으로 막 활용이 될 때 예. 활용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치에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이미소 씨가 처음 했어요. 예. 그게 뭐 대언을 한 거입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자기 딸이 한 것처럼 내 상황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는 언제 했느냐? 선거 끝난 다음에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따지고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예. 김영환 씨에 대해서 또 고소를 한다고 하니까 고소 이후에 또 수사나 이런 것들이 오가면서 이 진실들이 정말 동의를 구했는지 동의를 구하지 않았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하태경 의원 같은 사람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거짓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전혀 안 되거든요. 김영환 씨라고 하면 그분이 당시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한 상황이었죠. 예. 그러니까 뭐 급해서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뭐가 아쉬워서 그러니까요. 전화를 해서 전화 내용들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말 한마디만 하고 오케이만 하면 되는데 그걸 동의를 안 구해서 그거를 방송에까지 와서 얘기를 했을까? 예. 그런 게 이제 뭐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하태경 의원은 기본이 안 된 사람이라는 얘기인 건데 예. 이제 그런 그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만큼 예. 몰려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 말들을 좀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될 상황이 좀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됐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을 또 이제 연장선상에서 보면 뭐 최근에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뭐 도움을 주겠다. 근데 뭐 결국 뭐 거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좀 연장선에서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김부선 씨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예. 주변에 이제 자기를 좀 도와준 사람이 거의 없다 이런 것에 대한 좀 하소연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왜냐하면 공지영 작가 이외에는 뭐 본인이 지금 도와준 사람이 없고 또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이제 도와주겠다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지금 거절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지난번 출두할 때 이제 변호사와 함께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아마 변호사를 대동할지 이게 좀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네. 지금 강용석 변호사도 지금 이제 본인이 거절을 했기 때문에 예. 또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여러 차례 비난을 한 바 있고 하기 예. 때문에 예. 아마 이제 김부선 입장에서는 이제 상황 자체가 뭔가 깔끔하게 지금 정리가 되지 않고 예. 계속 공방이 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사건과 연결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본인이 굉장히 불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변호사를 예. 구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만약에 그러신가요? 이 변호사들도 좀 맡고 싶은 사건이 있고 굉장히 껄끄러운 사건이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 변호사가 2명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이재명 당시 이 지사도 변호사였잖아요. 끝이 안 좋았죠. 박주민 현 의원도 처음에는 굉장히 박주민 변호사를 칭찬하다가 그때는 굉장히 안 좋게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어서 예. 변호사 입장에서도 이 사건 같은 경우 굉장히 껄끄러운 사건이라서 맡기가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이 김부선 씨 또 이재명 도지사가 뭐 정말 전면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승패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앞으로의 향후 입지랄까요? 뭐 정치적 어떤 뭐 생명이라고 할까요?
이 싸움은 둘 다 패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둘 다 피해자. 둘 다 승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법원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말을 믿을 수도 없고 김부선 지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한 명은 진실이고 한 명은 거짓이겠죠. 근데 그 진실과 거짓은 딱 두 명만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랑 김부선 씨랑. 나머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증거가 없는 이상.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 두 사람의 말을 한 사람의 말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증거 없음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수사나 재판이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흐지부지로요? 그러면 타격을 받는 사람은 두 사람 다 타격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조금씩 양상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령 뭐 낙지를 먹었다라고 하는 그 포구가 어디라고 하는 게 지금 누리꾼들에서 밝혀졌거든요. 그 포구는 2007년도에 실제로 횟집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상회가 두 군데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한 상회 같은 경우가 사진에 지금 노출돼 있었고 자기도 본인 페이스북에 그 상회를 갖다 남이 찍은 사진을 또 도용해서 올려놨었는데 그 상회는 카드를 사용하는 그런 상회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더군다나 12월 달에 낙지를 갖다 찾기도 굉장히 어려운 포구였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증명이 하나씩 되기 시작하면 이제 한쪽에서 주장한 것들의 신빙성을 깨는 증거들은 계속 나오고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 주장을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시간이 갈수록 가게 될 거라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상태로만 된다면 김부선 씨도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 불리하다. 싱가포르에 있는 노트북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사진들을 보여주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노정이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경찰 조사를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계속 거부하다간 저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피고인인데 계속 그 조사를 거부하다 보면은 체포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 시간은 오히려 김부선 씨한테 불리해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이 김부선 씨의 주장이 입증이 된다면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본인은 사실은 이제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직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정직하지 못한 정치인은 뭐 사실 힘들겠죠. 거짓말 논란이 그렇죠. 뭐 불거질 수 불거진다면 아마 이재명 지사도 중대한 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안희정 지사의 재판에서도 봤지만 남녀 관계는 어느 한쪽에 지금 무게를 실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김부선 씨 이야기했지만 아니 내가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잘못하기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에요. 경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증언은 듣고 있지만 그거 자체를 뭐 추론할 수밖에 없지. 예를 들어서 지금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은 굉장히 힘든 싸움으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이 싸움 자체가 사실은 김부선 씨 입장보다는 사실은 이 상황이 지속되면 이재명 지사는 더 어려워지겠죠. 왜냐하면 이 논란이 되고 본인은 사실은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미지 타격은 상당히 오래되겠죠. 비교하기가 조금 뭐 다르긴 하겠지만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무죄 1심이지만 무죄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무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받는 정치적 타격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현재까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는다고는 뭐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이게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까가 궁금한 건. 뭐 우리나라 정치 풍토를 비춰보면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경기지사 하실 때는 괜찮겠지만 만약 다른 걸 또 도전하신다고 하면 이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몇 가지 문제가 더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 문제라든지 등등이 더 있는데 상황이 이게 뭐 그때도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런 다음에 뭐 상황이 바뀌면 또 다른 증언과 증거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국면이 되고 그렇게 될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겠죠.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난 25일 충북 옥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정말 끔찍한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25일 오후 1시 53분께 이제 발견된 것인데 남편이 있었고 아내가 아파트 안방에서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작은 방에 있었는데 별다른 외상은 없었는데 다 입에 거품이 묻어 있는 상태로 숨져 있고 남편만이 지금 자기가 흉기로 자기 스스로를 자해한 형태인데 살아 있었던 거거든요. 뭐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뭐 약물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이용해서 이제 가족들을 다 이제 죽게끔 하고 마지막 자기 스스로가 이제 자살을 갖다 하려고 하다가 안 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 A 씨는 안정을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구체적인 상황을 더 들을 수는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가족 살해, 아니 일가족 이제 사망 사건을 보면은 뭐 이렇게 이것처럼
뭐 빚에 시달렸던 분들이 예. 뭐 가족들을 좀 해하고 나서 네. 본인도 자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그걸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돼요? A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짧은 의식 중에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빚에 시달리다가 예. 아내와 세 딸을 살해하고 내가 죽으려고 했다 이렇게 시인했기 때문에 뭐 거의 예. 그 진범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아. 빚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 빚을 합법적으로 탕감받을 수가 있어요. 본인이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개인 회생을 신청하시고요. 예. 만약에 소득도 없고 빚이 너무 많다.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예.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빚이 많으면은 개인 파산과 면책을 하면 수억, 수십억 빚이 다 탕감이 되거든요. 법원에서 굉장히 그 파산 면책 인용률이 높습니다. 예. 100명이 신청하면 90명 이상이 통과가 돼요. 근데 이 법을 모르고 굉장히 빚 때문에 죽겠다.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죠.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지만 특히 죄 없는 가족들을 다 죽이는 건 살인죄예요. 그러니까요. 살인죄. 예, 이건 예.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고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무식한 겁니다. 무식한 거예요. 이 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본인도 이렇게 목숨을 끊고 다른 죄 없는 네. 가족들까지 이렇게 끔찍하게 범행의 예. 그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꼭 이 법을 아시기 바랍니다. 뭐 무식하다는 그런 표현이 나왔지만 그보다는 좀 안타깝다. 이 제도가 조금 더 그러니까요. 국민들에게 예. 홍보가 됐었으면 이런 비극까지는 막았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현정 위원님, 한 가지 또 의문은 뭐냐면 다른 가족들은 약물을 먹은 것으로 지금 그렇죠. 추정이 되는데 유일한 거의 뭐 확실한 용의자인 이 남편분은 자해를 했어요. 약물을 먹은 게 아니라요. 그 지금 부분도 특이해요.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검도관을 운영을 했다고 그러죠. 예. 이제 이게 빚이 지금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아파트를 저당 잡혀서 했는데 거의 아파트 가격하고 똑같은 가격. 예. 그러니까 아마 아내가 이제 자신의 여동생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했다고 합니다. 네. 빚이 예.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게 연락을 해보니까 연락이 되지 않아서 이제 발견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보니까 아마 7살, 9살, 10살 되는 3명의 딸이 있었어요. 아마 이 3명의 딸은 약물로 일단 살해를 한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본인이 이제 자해를 한 것 같은데 예. 일단 지금 현재 경찰 소견으로는 치명적인 자해는 아니라고 합니다.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 비춰봐서는 아마 본인이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본인도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뭐 여의치 않았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는데 문제는 이게 가족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물론 뭐 어떤 가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계 상황이 있겠지만 네. 그러나 가족의 생명과 가족의 앞길은 자기하고는 사실은 다른 것이거든요. 예. 또 왜 가족들은 그럼 똑같은 선택을 자기가 소유물처럼 해야 되는 것인지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었는데 참 이런 일은 다시는 또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